시청자 여러분, 오늘 초대석은 얼마 전까지 한국당 비대위원장을 하신 김병준 교수님을 모시고 최근 근황과 국내의 움직임을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김 전 비대위원장을 소개를 드리면요. 김 위원장님은 미국 델라웨어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하신 뒤 국민대학 행정정책학부에서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행정대학원장, 지방자치 경영연구소장, 그리고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등을 역임하셨고요. 그래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분야에서는 자타가 인정하는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199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의원 시절 설립한 지방자치연구소 이사장을 맡은 것을 계기로 해서 노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정책기획위원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가 한창이던 시절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되었습니다마는 국회의 인준을 받지 못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6.15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뒤 난파 상태였던 한국당의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황교안 대표에게 무난히 바톤 타치함으로써 당의 회생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에서는 저희 방송에 처음 출연하신 김 위원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 위원장님, 저희 시청자들에게 잠시 인사 말씀 한 말씀. 안녕하십니까. 늘 존경하는 분인데 오늘 미국서 한 2달 있다가 귀국한 다음에 인사차 들렀다가 지금 이런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서두부터 좀 말도 더듬고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그리고 뭐 비교적 격식 없이 이렇게 대해 주시니까 또 저도 격식 없이 그렇게 대답을 드릴 수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 비대위원장님과는 오래전부터 제가 교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침 점심을 한번 하자고 했는데 오신 김에 우리 속담에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이런 말이 있듯이 같이 인터뷰까지 하게 됐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비대위원장 마치시고 미국에서 이렇게 계시다가 지난달 4일이죠. 6월 4일 귀국을 하시고 그 이후에 지금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는 뭐 하셨나요? 우선 뭐 쉬면서 여행을 많이 다녔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하나 쓰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비대위원장 하는 동안에 이제 진전이 없었던 것을 미국에 한 2달 머물면서 그야말로 아주 여행 중에 마무리를 하셨군요. 또 그 다음에 여행을 한 35일 하고 로스앤젤레스에 한 25일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1차 마무리를 해서 왔습니다. 미국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국내 뉴스에는 좀 거리를 두게 되는데 혹시 미국에서 이렇게 한국을 바라보니까 한국 정치를 바라보니까 좀 달리 보이는 게 있었습니까? 여행하는 동안에는 사실은 이제 제가 뉴스를 잘 못 봤고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25일 동안 이제 교민들 많이 만나고 그다음에 한국 음식 먹으러 어떤 식당 같은 데 가면 거의 대부분 한국 뉴스를 틀어놓고 그리고 이제 교민들 이런저런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다들 걱정이 크시죠. 종교를 믿으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만날 때마다 조국을 위해서 답답한 마음에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 역시 이제 밖에 나가 계시면 이렇게 애국자 더 큰 애국자가 되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걱정들 많이 하죠. 그리고 실제로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보면 이제 미국 뉴스나 그렇지 않은 글로벌 뉴스를 좀 더 많이 접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런 뉴스를 보고 또 이제 그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 만나고 하면서 솔직히 걱정이 좀 더 커졌습니다. 아, 그랬어요? 우리 이제 이 국내 상황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커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바야흐로 대선 예. 시즌에 돌입하고 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뭐 민주당 경선 후보자들은 예. TV 토론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전망은 어떤가요? 전체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밀리는 걸로 나오네요. 네, 그렇게 나오대요. 예, 밀리는 걸로 나오는데 조 바이든 부통령을 비롯해서 유력 주자들과의 그 양자 대결 여론조사 보니까 다 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아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이제 그게 바로 한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경제 부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이제 평화와 안보 이런 분야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게 돼 있는데 그래서 걱정이 더 큰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선거가 다가오면서 아무래도 선거 전략 차원에서 자꾸 한반도를 접근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해관계가 그냥 딱 맞아 떨어지는. 그래서 예. 얼마 전에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3자의 리얼리티 쇼 예. 이게 그러니까 벌어졌지 이제 않습니까? 이제 그게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선거 전략이다 아니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저희들이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심작하는 것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떤 수단을 썼으라도 그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것 그것을 막아야 된다. 본인이 왜냐하면 미사일 쏘는 건 더 이상 없을 것이다라고 공언을 했단 말이죠. 그걸 지금 최고의 대외 업적으로 자랑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야기를 한 바람에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목을 쥐게 된 겁니다. 발목을 꽉 잡았네요. 예. 그렇죠. 그 왜냐하면 미사일이 날아가면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공약이 이제 무너지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몹시 답답한 상황이 됐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상 목을 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내년에 선거가 또 총선이 있으니까.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결국은 안보나 평화 부분에서 그 키를 이제 그 쥐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일단 양국의 선거가 치러질까지는 정말 아주 뭐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그런 기회를 맞은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뭐 아주 의도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무슨 꼭 배제하는 듯한 문재인 패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실제 패싱이 아니라 그만큼 이쪽에서 뭔가 내놓기를 이제 조우는 그렇죠. 거겠죠. 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적인 압박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미국에 있으면서 그런 걸 걱정했죠. 아 이게 미국 선거가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밀리고 있으니까 결국은 결국 한반도 부분에서 특히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한국이 중국하고 가까워지는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굉장히 이제 첨예화되니까 한국이 중국으로 기우는 것을 막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때까지 이 한반도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마 전략적 조치들을 취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죠. 이제 그런 걱정들을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한 것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조금씩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꽃놀이패를 쥐고 있는 셈인데 상당히 뭐 꽃놀이든 어쨌든 간에 굉장히 뭐 다시 없는 그 기회를 지금 양국이 다 선거가 걸려 있기 때문에 다시 없는 기회를 맞고 있는 거죠. 선거의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그 선거가 어떤 의미를 지닌다는 데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핵화 협상은 별 진전은 안 되고 결국은 김정은의 그런 꽃놀이패를 활용해서 김정은이가 이 시간 벌기를 통해서 결국은 핵 보유국으로서 지위를 확보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을 압박해서 뭐 개성공단, 금강강산 재개 이런 것도 또 받아내서 본인이 지금 실리를 취하는 작전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 선거와 한국 선거 이전에
본인이 이 기회를 놓치면 본인이 상당히 그 전 북한 입장이 상당히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굉장히 활용할 가능성이 크고 또 이 우리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정부나 미국 지금 트럼프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매달리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선거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그 부분은 이 정도로 제가 얘기를 전문가가 아닌데 이렇게 막 나누고요. 되나요? 우리 김 위원장께서 4일날 귀국하면서 일성으로 예.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잘못된 방향이고 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예를 들면 정책이 잘못된 것인지 사람이 없는 것인지 뭐 이런 것까지 더 좀 같이 아울러서 얘기를 해 주시죠. 다 정책. 예. 우선 뭐 이 정책은 하나의 큰 하나의 국가 운영의 철학과 그다음에 비전 속에서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전이나 또 어떤 전략 이런 것이 제대로 돼 있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선 경제 부분만 하더라도 지금 상당히 지금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죠. 우선 그 경제 운영하는 그 체제 문제만 제가 이야기 드리면, 한때 우리나라가 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국가 주도형의 그런 경제 전략이 정말 잘 맞아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때는 뭐 정말 시대적 요청이 있었죠. 우리의 시장의 그 힘이라는 게 또 기업들의 역량이라는 게 아주 한계가 있었고, 시민들의 역량이라는 도 나름대로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게 국가가 주도할 수밖에 없고 또 국가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주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 세월이 좀 달라졌거든요. 좀이 아니라 많이 달라졌죠. 이제는 정부가 그렇게 권위주의적인 정부가 아니죠. 민주적인 정부가 돼가지고 기업의 구조조정만 하더라도 당신은 말이야 반도체 하지 말고 뭐 해. 당신은 조선하지 말고 뭐 다른 거 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세월이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시장이 주도하는 그런 경제, 또 그 다음에 기업들이 정말 그 어떤 자유로움 속에서 자기의 역량을 다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쪽으로 가지를 않고 계속 옥죄는 형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겁이 나서 투자도 못하고 기업들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뭐 각종의 규제는 오히려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어떻게 사업을 하겠습니까? 겁나고 묶여 있고, 그러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나 시민 한 사람이 한 사람이 가진 역량이 살아야지 우리 국가가 사는데, 그걸 오히려 지금 옥죄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큰 방향에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잘못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지금 투자 의욕을 잃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금 계속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건 적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뭐 소득주도 성장이니 이런 것. 어느 나라가 도대체 가가지고 국가가 그 말하자면 최저임금을 갖다가 전국을 단위로 모든 분야에 가서 획일적으로 이렇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 주마다 아니면 지역마다 차별성을 인정해 준다거나. 당연하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건 뭐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께서는 과거 박정희식의 그런 국가 주도형 부분을 상당히 비판을 하셨는데, 어쨌든 뭐 국가가 주도를 하든 안 하든 방향이 옳고 잘 진행되면 모르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 정부가 어떠한 목표 또 어디로 끌고 가려는지 그러한 큰 뭐라고 하나요? 프레임이라나요? 디자인이나요? 그게 있는가? 그게 방향을 모르겠어요.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5년 아래서는 경제정책, 특히 산업정책은 없다고 보면 된다.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 산업정책만 하더라도 노동조합을 건드리지 않는 산업정책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건드리게 되죠. 산업 구조조정을 해도 그렇고, 신산업을 일으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기존 산업을 구조조정해도 그렇고, 다 건드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경제도 뭔가 새로운 무슨 활력을 찾으려면 금융계획도 해야 되고, 노동계획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경제정책, 산업정책 하나하나가 모두 어떻게 보면 노조와 다 관련이 돼 있어요.
근데 노조를 건드리지 않겠다? 노조를 건드릴 수가 없다? 결국 그거는 경제정책과 산업정책이 없는 겁니다. 뭐 말고는. 이게 지금 최저임금이라든가 이것을 바탕으로 한 소득주도 성장을 경제정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경제정책, 산업정책이 아니고요. 이건 사회정책입니다. 말하자면 임금을 좀 더 늘려주고 하는 사회정책이지. 그러니까 경제정책이나 산업정책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있기가 힘든 것이 결국 그때마다 노조가 다 비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인력 양성, 이번에 미국 가서 제가 느낀 거는 세계의 모든 국가가 기술 부분과 그 다음에 인적 자원 부분에 아주 그냥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어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또 그 다음에 인적 자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인적 자원 양성이라는 게 뭔가 하면 앞으로 모든 게 바뀌지 않습니까? 전부 말하자면 소위 말한 그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쪽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5G. 전자 기술을 갖다 이용하는 쪽으로 다 바뀌어. 5G뿐만 아니라 뭐 다른 모든 게 다. 그러면 결국 뭔가 하면은 우리 사회에 그러한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는 노동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도 지식 노동자가 돼야 되고 근로자도 지식 근로자가 돼줘야 되고요. 그것을 이끌 수 있는 인력이 확보되는 건 더 말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 휴먼 리소스, 말하자면 인적 자원 부문에 모든 국가가 아주 총력을 기울다시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거의 감감무소식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뭘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뭘 생각하고 있는지 이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답답해요. 또 뭐 이 정부가 말하는 대로 촛불 정권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고 시민의 또는 기업의 자율성, 창의성을 높여주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거하고는 지금 전혀 관계없이 말하자면 대통령 개인의 어떤 그 선호나 아니면 그 개인의 의제, 또 그 대통령을 둘러싼 주변의 그 개인적 의제만 자꾸 올라오고 있어요. 의제가.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오늘 말씀은 제가 감히 못 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북한 지난번에 대통령의 그 2018년 그 4.3 추념사 때도 그랬고, 이번에 또 우리 뭡니까 현충일 기념사에서도 그랬고, 그런 어떤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뜨거운 이념적 논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자꾸 이야기하시거든요. 응?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야당 그 대표 비대위원장으로서 야당 대표를 하면서도 정말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런 걸 이야기를 하려다가 그 이전에 했던 발언들에 대해서 왜 그런가 하면 그 발언들 그거 문제 삼아봐야 우리 사회에 진짜 지금 고민해야 될 의제들, 지금 산업구조 조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북아 전체에 큰 그 어떤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되고, 이런 부분이 혹시 그런 논의가 방해될까봐.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념적 이야기들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자꾸 꺼내놓으시는 거예요, 지금. 김원봉 문제라든가 그 이전에 그때. 그래서 제가, 저런 거는 좀 대통령 그만두고, 나중에 대통령 다 마치고, 그냥 시민운동 차원이나 아니면 그냥 그 인권운동 차원에서 좀 제기를 하셨으면 좋겠다. 우리 지금 그거 가지고 우리 싸움할 시간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진짜 해야 될 우리의 그 산업적 의제라든가 경제적 의제라든가 또 그렇지만 동북아 전체의 큰 흐름에 대한 이런 논의는 뒤로 가버리고 자꾸 개별적 민원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그런 일들, 이런 것만 자꾸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정말, 답답하다. 답답하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 김 위원장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념 논쟁, 정체성 논란, 이런 것들을 싸움에 아주 선봉에 서 있어요. 사실은 이런 부분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들 간의 갈등만 조장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적폐청산 그러고 이제 하는 것도 보면 그 비유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신발에 진흙 묻은 사람을 지금 처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가 그동안 어땠는가 하면은 여기 진흙을 밟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가 없는. 그렇습니다. 진흙을 밟지 않고는 내가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정치적으로나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이 진흙 바닥이 여기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진흙 묻은 사람을 골라서 처벌하면 뭐 좋다 이거예요. 이 진흙 바닥을 어떻게 없앨 것이냐에 대해서도 국민들끼리 좀 우리가 머리를 맞대 봅시다. 이렇게 돼야 되죠. 이 진흙탕을 없애는 일은 하지 않아요. 본인들도 들어와가지고 지금 진흙을 밟고 있어. 예. 그러면서 가서 그 진흙 밟고 있다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블랙리스트가 또 다른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진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진흙을 밟고 있으면서 진흙 가진 사람을 지금 처벌하겠다고 하는 걸 또 적폐청산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돼버렸는가 하면 진흙을 밟지 않고는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공한 사람을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예. 성공한 사람을 처벌하는 사회에서는요, 그 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을 처벌하는 거. 성공한 사람이 잘못했으면 그 잘못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분석해서 그것을 우리가 같이 고쳐나가야 돼요. 처벌과 병행을 하든 아니면 따로 분리해서 하든 간에 이것을 고쳐나가야 되는데 이 작업을 국민들의 큰 뜻을 모아가지고 이 작업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는 하지 말자라든가.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노력이 안 보여요. 오히려 국민들을 자꾸 쪼개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쪼개면 힘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대통령의 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 화합이 되고 이게 모아졌을 때 대통령의 힘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국민적 에너지가 모아지고 정책에 대한 지지가 결집이 되어야 대통령의 힘이 생기는 거죠. 이게 세월은 자꾸 가는데 자 보십시오. 내년 선거 끝나면 대통령의 힘이 지금과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렵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레임덕으로 들어가는 어느 거죠. 쪽이 이기든 간에 어느 쪽이 이기든 간에 국회의원들은 이미 선거 다 끝났고 공천받을 거 다 받았고 그래서 지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이럴 때일수록 정말 우리 국민들의 뜻을 좀 모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진흙을 묻은 사람만 처벌할 게 아니라 진흙탕을 어떻게 없앨 것이냐 그동안에 어떤 어려움들이 다들 있었느냐 우리 기업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좀 덜어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옳으신 말씀인데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고인물 일부 뭐 이렇게 덜어내는 것은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 들어와서는 뭐 환경부 블랙리스트다, 김태우 사건이다, 손혜원 의원 사건이다 여러 가지 신적폐가 생기고 있어요. 또 하나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진흙 바닥이 있단 말이에요. 이 진흙 바닥을 어떻게 치우고 이것을 깨끗하게 해서 정말 참 보기 좋은 땅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내 자식들은 또 우리의 후세대들은 그 진흙을 밟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걸 놓고서 국민들에게 호소하면 국민들이 그거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충분히 받아들이죠. 우리 국민들이 왜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 뭐 우리 김 위원장님이나 저 같은 사람들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정부에서 이렇게 정책적인 또 정치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 정도의 어떤 식견과 격려는 있으리라고 보는데 사람이 없는 건가요? 제가 당의 일을 해보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도자가 있으면 그 지도자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다 지도자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자 이제 이 다음 싸움에서 내 자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죠? 선거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래서 내가 국회의원이 어떻게 다시 한번 더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은 그런 대의를 진흙바닥을 없애야 되겠다는 그 대의를 생각하기보다는 일단은 상대를 어떻게 두들겨 가지고 내가 상대적 우월성을 확보해서 다음에 자리를 확보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쯤 되면은 늘 관심이 어디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를 따라가서는 잘 안 된다. 그 사람들 이야기 따라가면 불필요한 싸움만 계속하지. 이래 통합적 사고에서 국가를 갖다가 잘 개혁하고 혁신하고 하는 일은 잘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변 분들과 그것을 가지고 아주 입장을 단호히 하면서 주변 분들을 통제를 해줘야 돼요. 오히려 주변 분들의 이야기에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보면 가서 그 사람들한테 갇혀가지고 꼼짝없이 그냥 매일 가서 그 본 사람 또 보고 본 사람 또 보고 본 사람 쓰고 또 쓰고. 그래서 말씀인데 지금도
본인이 약속한 대로 인사 부분에서도 과감하게 인재풀을 넓히고 문호를 개방해서 탕평 인사를 하면 좋은데 누가 이 얘기 했잖아요. 북한은 민족끼리고 우리 쪽은 인사하는 거 보면은 가족끼리다. 그 사람들이 돌려막기 회전문 인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 박사님, 참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사람을 넓게 쓰려면요. 네. 사람을 넓게 쓰려면 자기 철학이 분명해야지 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상대를 어떤 사람을 데려다 놔도 저 사람이 내 철학을 분명히 알아서 그 테두리 속에서 움직일 것이다라는 자기 철학에 대한 확실한 철학을 가지고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이 그 리더십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모르는 사람을 쓰지. 예. 그렇지 않으면요. 자기 생각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날 따라올지 안 올지 아니면 다른 그 내 리더십이 어떤지도 모를 때는 제일 좋은 거는 옆에 있는 사람 데려다 쓰는 게 그게 자기 편하거든요. 사실은 사람 쓴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죠. 일단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지금 한국당 비대위원장을 하셨으니까 바톤 타치를 하신 분이 이제 황교안 대표 아닙니까? 상당히 연착륙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평가도 받았습니다만 최근에는 또 아무래도 정치 초년생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빈틈이랄까 이런 것도 또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 황교안 대표님하고는 일단 귀국하신 데 만나 뵈었습니까? 당연히 그거야. 우리 이 당의 대표고 하시니까 제가 이제 그 귀국하자마자 바로 다 뵀죠. 당의 의원들 다 만나고 또 뵙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 대표 체제의 지금 어떤 정치랄까 전국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좀 조심스럽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하셔야죠. 우선 고생이 참 심한 것 같아요. 예. 투쟁의신이라고 요새는 너무 투쟁 일련으로 가다 보니까 패스트 트랙 저런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사실 정치 현장에 있다 보면은 싸움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사실. 네. 예, 싸움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싸움하시느라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가운데 이제 이런저런 실수, 실언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실수, 실언보다도 이제 저는 어느 쪽에 관심이 큰가 하면은 전체적인 어떤 비전과 철학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제시해주고 있는가 이 부분에 이제 관심이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너무 지금 싸움에 이제 격렬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씩 뒤로 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 좀 어떻게 그런데 그분들한테 정치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 그거 다 하라고 하기가 참 저도 있어봤습니다만 참 힘든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매일같이 일상적인 정치가 너무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 입장인데다가 정치 자금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아주 압박을 많이 받는다고 봐야죠. 지금 제가 당에 들어갔을 때 한 달에 6억 5천 정도가 적자가 났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그것을 한 2억 원 아래로 줄이는데도 아주 엄청난 힘들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당뇨를 그렇다고 해서 다 내보낼 수도 없고 이제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여의도 연구원 같은 데를 지금 굉장히 이제 강화가 돼야 되는데 강화를 못 시키고 있고 이제 그런 여파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당을 아주 혼란스럽게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조금 이 부분도 답변하기가 상당히 민감하기는 하는데 지금 우리 공화당 옛날에 애국당입니다만 이 공화당이 태동을 해서 어떻게 보면 자칫하다가는 보수 분열에 어떤 추동하는 세력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또 여권에서 총선 전략용으로 당연히 석방이 되어야 합니다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이랄까 이런 것을 또 활용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저는 보세요? 종국적으로 모든 것이 잘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종국적으로. 왜냐하면은 우선 박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야권이 분열돼 가지고 여권이 말하자면 그 의석을 많이 확보하고 그다음에 총선에 승리하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께서 원하시겠습니까?
그러시겠죠. 예? 예? 예, 박근혜 대통령도 뭐 정치 경륜이 많으신 분이고 대통령까지 지내신 어쨌든 분인데 지금 야권이 어떻게 좀 보면 더 큰 영향력을 확보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근데 말하자면 선거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일에 야권 분열이 돼서 그야말로 총선에서 야권 전체가 이 패배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공동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이 답답해지면 답답해질수록 새로운 길은 또 열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얼마나 험하게 가고 부드럽게 가느냐의 문제지. 또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것을 통합할 수 있는 여력을 좀 그 능력을 가진 분들이 이분 저분들이 또 움직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패스트 트랙법에 올라간 것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저는 선거법 개정,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이제 각 당이 이제 계산이 굉장히 뭐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민주당도 이제 뭐 아마 계산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개별 의원의 계산들은 또 복잡할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선거구제까지 건드리게 되니까. 그래서 이것이 저는 굉장히 쉽지 않은 사안이라고 보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막을 것은 막아야 되는 건 틀림없는데 어떤 선거제도가 들어서더라도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주요 야당은 어떤 선거제도가 들어서더라도 이길 수 있는 그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 함부로 선거제도를 이랬다 저랬다 자기들 마음대로 고치고 무슨 20년 집권 운운해가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선거제도 고쳐놔봐야 그 선거제도가 오히려 야당에게 더 유리한 제도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막 이렇게 불합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막아야 되고, 그냥 막는 한편, 또 한편으로는 내공을 단단히 다져서 선거제도가 그보다 더 나쁜 것이 오더라도 오히려 더 크게 이길 수 있는 그 정도의 우리 말하자면 내공을 쌓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기 전에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어떤 인연이었습니까? 그래서 국무총리 이렇게 지명을 했었는데요. 다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물론 이제 경부 같은 이제 출신이니까 뭐 서로 알고는 있겠지만요. 그거보다도 제가 이제 그때 뭐 농담 삼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야당 대표로 계실 때, 그리고 제가 대통령 정책실장을 할 때, 제가 무슨 일이 있으면 꽃을 들고 이 대통령 총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달하는 책임을 맡아서 몇 번 이제 그 꽃을 갖다 드리고, 또 그 전에 뭐 행사 때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개 대화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야 영수회담이라든가 청와대에서 무슨 야당 대표들 초청, 그게 있으면 묘하게 또 옆자리에 앉게 되더라고요. 그런 인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거보다도 아마 그 당시 상황이 저 같은 사람을 찾게 만든 것 같은데, 사실 제일 많이 이야기한 것은 오히려 그 과정에, 총리를 지명하는 과정에서 며칠 동안 이제 뭐 전화하고 만나고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김 위원장께서 정치권에 발을 디뎠습니다. 이제는 뭐 정치를 떠날래야 떠날 수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각에서는 우선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서울 출마하시느냐, 아니면은 뭐 언론에서는 대구 수성갑, 원래 뭐 경북 분이시니까 거기에서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이고 지금 현역 민주당의 중진 의원 아닙니까? 이분과 건곤일책의 한판 승부를 겨룰 것인가, 뭐 이런 추측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저도 잘 구상을 하고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이제
대구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의 그 이야기가 저한테 굉장히 무겁게 느낍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이제 대구를 출마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서울서 출마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다 이제 무겁게 느껴지는 게 대구 쪽에서 제일 그 원로들께서 이야기하시고 무겁게 여겨지는 거는 대구 정치가 대구가 어쨌든 대구 경북이 한국 정치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해왔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그 아픔 또 그로 인한 상처 그러고 난 다음에 대구 정치가 지금 거의 뭐 실종이 되다시피 지금 돼 있는데 이럴 수는 없다. 또다시 대구 경북이 정신을 차려서 또다시 한국 정치의 중심으로 또 다시 진입을 해 들어가야 된다. 네. 그러자면은 여기에 새로운 인물들도 필요하고 하니까 당신 같은 사람도 저기 좀 내려왔으면 좋겠다. 그 부분은 저는 굉장히 무겁게 느끼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또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뭐 대구는 어쨌든 간에 그래도 좀 편한 지역 아니냐. 네. 물론 이제 그 일부 지역은 그렇지가 않지만 오히려 지금 수도권에 그 지지율 격차가 있고 그렇다면 주요 인사들이 다 수도권에서 뭔가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도 또한 굉장히 그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 같은 사람이 지금 뭐 원내에 진입하고 하지 않고 당선되고 안 되고 뭐 어디 출마하는 이건 작은 문제거든. 네. 전체적인 국가의 경영이 지금 정말 지금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바로잡느냐. 네. 바로잡는데 거기서 자유한국당의 역할이 어때야 되겠느냐. 그런 큰 그림 속에서 제가 뭘 하면 좋겠느냐. 이걸 이제 고민하게 되는데, 제 고민의 그 방향은 하나입니다. 어디든 말하자면 당에 도움이 되는 방향, 그리고 국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갈 거고, 그것이 출마가 될지, 뭐 불출마가 될지 모르겠고, 어느 쪽으로 이것 모든 것을 결국은 좀 더 시간이 가서, 결국 한 9월달, 10월달쯤 돼야지 당 안팎에 또 우리 정치권에 여러 가지 윤곽들이 드러나니까 그때 가봐야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당에 도움이 되는 방향, 또 국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서 어떤 정치적 행로를 결정을 시켰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쉬운 길은 뭐 제가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쉬운 길은 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각오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우리 김 위원장께서 뭐 내년 총선에 출마를 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를 떠나서 좀 더 큰 방향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권 의지를 갖고 계신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각에서는 좀 이 대권을 가질 말하자면 도전할 분으로서 권력 의지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또 비판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권력 의지가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그 권력이라는 게 뭐냐면은 세상을 봐. 지금 보면 대부분의 권력 의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싶다든가 국회의원 되고 싶다 이게 권력 의지라고 그러는데 저는 아닙니다. 저는 세상을 바꾸고 싶은 겁니다. 세상을 바꾸는 권력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바꾸려면 결국은 근데 지금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죠. 그런데 지금의 대통령 권력 정도 가지고 과연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지금 못했지 않습니까? 전부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뭔가 하면은 무엇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하여튼 세상을 바꾸는 그 힘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혼자서 대통령에 대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줘야지 그래도 지금 될까 말까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된다 안 된다 이거는 그야말로 부수적인 문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에 힘을 갖다가 잘 결집해서 옳은 방향으로 결집해서 갈 수 있는가 이게 제 고민이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게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제가 저 자리에 내가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는 건 별로 없었습니다. 네. 그냥 세상을 어떻게 좀 세상이 어땠으면 좋겠다. 세상을 어떻게 바꿔봤으면 좋겠다. 이건 있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자리가 왔군요. 뭐 이걸 한번 해보라 저걸 한번 해보라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세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뭐 그런 방향으로서의 혁신이나 개혁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귀국 후 처음으로 저희 고영신 TV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주신 김병준 전 한국당 비대위원장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다양한 경륜과 식견을 겸비한 김 위원장께서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정치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권이 김 위원장의 말씀을 귀담아 듣길 당부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